문학 돋보기 57회째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역사와 연륜이 대가는 문학 행사가 되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고명자 시인의 밥과 시라고 하는 시를 우리 작가회의 회원이죠. 김효연 시인이 방송을 하시겠습니다. 밥과 시, 고명자. 배가 불러야 영혼이 왔다고. 배구레가 꿀른꿀른해야 욕심 없는 시가 나온다고. 수학이 넘어 건너온 말이 시의 답일까. 나를 휘청휘청 흔들어 놓은 사람도 지금 배고픈 자일까. 내가 아니었을 적 이랬을까. 이가 깨지고 꼬리뼈가 닳았다. 그리하여 밥대를 놓치고 한밤중 마른 밥을 씹는다. 고요해서 모래 같은 밥알. 목구멍은 포도청이 아니라고 윽박지르는 밥알. 칠칠 흐르는 밥알. 요리면 열, 밥이 더 중하다 하는데 나는 주워 먹을 생각도 않고. 들창 아래 어둠아, 호랑이 불을 켠 뜨거운 우름아, 너도 식은 밥 한 숟갈 먹어볼래? 사랑과 진선과 영혼의 영역이 뒤섞인다는 시가. 너는 불이 꺼지지 않는 밤의 창문과 같은 족족, 같은 고독. 졸아드는 강과 곤두선 터럭 따위로 소리내어 어둠을 낭독하는 자. 빈 밥그릇, 빈 물그릇이라는 뼈아픈 문장 앞에 두 손, 두 발을 걸어모으고 보이지 않는 쪽을 눈이 빠져라 바라보고 있다는 것. 남학생들 교정의 등꽃이 황홀하다. 프랑스 궁전의 샹들리에처럼, 이집트 여왕의 귀고리처럼 반짝반짝 찰랑찰랑 숨 막힌다. 벌들도 떼지어 달려드는데 방년 18세 꽃다운 날, 남학생 녀석들 운동장에서 뻥뻥 공만 찬다. 러닝셔츠 흠뻑 젖어 꽃그늘에 앉아 땀 닦으면서도 들꽃 한 번 안 쳐다본다. 꽃이 피는지 잎이 돋는지도 모르는 저 강아지 같은 놈들. 공주 뛰기만 하는 손으로 같은 놈들. 내 차마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는 안 한다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시인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요 시인에 대한 값어치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시인들의 숫자가 많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굳이 뭐
중단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뭐 너도나도 시를 쓰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식 인정을 받은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시인이 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시인이길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양미 시인께서는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 시가 나에게 뭔가 근데 시를 쓰는 시간은 가장 좀 몰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생각, 감정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또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방식으로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오롯하게 어떤 그 하나에 집중을 해서 시를 빚는 시간 그 뜻대로 잘 안 되면 좀 뭐 짜증나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몰입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좀 충만한 시간이고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아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작품을 완성을 하고 났을 때 그 기쁨, 충만감 이런 것은 다른 것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힘들거나 어떤 그럴 때 이렇게 가슴에 눌러주지 않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서 즐거울 때보다는 슬프거나 외롭거나 이럴 때 좀 시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 시가 없었으면 제 인생도 되게 고단했던 인생이었는데 시가 없었으면 살아내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시를 등불 삼아 이렇게 살아오게 돼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양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문학 평론을 합니다만은 평론이라 해가지고 시하고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독자의 반응이 있을 때 상당히 저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양미 선생님 말씀도 저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합니다. 시인의 길을 간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의 어떤 자기 자신을 시를 쓰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 예를 들어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고 바다를 자주 가고 바다 옆에서 노래하고 그런 시간이 많은데요. 바다에 서면 끝없이 일어나는 어떤 욕망 같은 것, 왜 그렇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갈망 같은 것들이 바다에 서면 막 그 물길 파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좋기는 하지만 뭔가 불안하고 현실과 어떤 불안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이 바다를 품에 안으려 한다. 바다를 막 다 소유하고 바다를 욕망하고 바다를 끼워안고 내곳화 되려고 하는 그 욕망 그런 의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바다에 대한 시를 쓰고 바다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다는 내가 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다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 그 당연한 생각을 하기까지가 한 20여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계속 바다에 대한 시를 쓰고 바다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순순함이 나한테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내가 시를 씀으로써 그런 나의 욕망이나 제어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조금 알아채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상당히 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참 의미를 파악하는데 제가 좀 예, 근데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근데 저는 이 가볍게 질문을 언제 저는 이제 두 선생님 말씀을 아주 참 뜻있게 예, 받아들이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5, 60대 시인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술집에 술 먹고 나 시인이에요 이렇게 예, 하고 외상을 다 끌 때 그때는 그죠 그죠 이 먹어줬잖아요 그죠 어느 분은 그죠 뭐 이 명함을 퍼가지고 예, 순례를 다니면서 이렇게 시인이라고 말하고 외상술을 마시고 이런 이제 일화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대개 시인들은 감성이 상당히 예민한 그런 이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나도 그렇더라고요. 소설가들하고 조금 달라요. 소설가들은 재미다. 이 뭘 재는지 아십니까? 캐릭터를 구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 입력을 합니다. 눈빛이 좀 달라요. 예. 근데 시는 안 그렇더라고요. 시는 적극적이고 순간적이고 감성적인 조절이기 때문에 그때 순간에 충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어떤 감성이 충만한 시간에 시를 쓴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뭐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많이 주기 저는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이렇게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면은 그 시간대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이 세계에 자기 혼자 놓여 있어야 되겠죠. 예, 주위 사물이나 환경이나 대상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고명자 선생님께서는 제 시에는 이제 밤에 쓴 시, 밤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두드러진 그 밤을 주제를 해서 쓴 시가 또 몇 편 되는데요. 이제 뭐 밤은 어쨌든 하루 중에 제일 뭐 하루 일과 이렇게 하고 나면 제일 피곤하고 어쩌면 또 지치고 쓸쓸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어떤 피곤함 속에서 어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참 편안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쓴 시도 몇 편 있고 그런데 역시나 뭐 두 분께서는 상당히 고요한 그죠?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 시의 책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시들이 쓴 시를 보면 제가 이제 글을 이제 쓰기 위해서 보는 이제 그런 시들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저도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철학책을 읽고 시의 소재를 구해가지고 쓴 듯한 그런 시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정말 그 감정에 이제 몰입해가지고 쓴 시들도 많이 있는데요. 시들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가지고 시를 쓰는 경우하고, 아니면 생각이나 이성으로 세계 이런 식으로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노리고 쓰는 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자기가 시를 쓸 때 어떤 면을 중심으로 시를 쓰는지, 그러니까 시의 작상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창동 감독 영화 시를 보면 김용택 시인이 거기 카메오로 잠깐 출연하잖아요. 거기서 시를 배우려고 하는 그 윤정이 배우 거기서 이제 그 가난한 할머니로 나오는데 시를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냐고 물으니까 시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화 안에서 저는 그 말에 저는 썩 공감이 안 가는데, 시가 내게로 왔다라는 네루다 뭐 그런 시도 있듯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시가 그냥 불쑥 이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낼 때가 좀 많습니다. 제 시집 이전 시집에서 그 함양 분내버스라는 시집, 시골 버스를 타고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메모를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조금 이렇게 좀 다듬어서 시를 만들었고,
그냥 시장을 가다가 이제 사과 팔고 있는 가난한 뭐 아주머니, 그걸 사는 지게꾼 아저씨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이 또 시로 쓰고 싶다 그런 것. 그럴 때는 제가 다른 것에 막 몰두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안 들어오겠죠. 제가 그냥 비어 있을 때 다른 바깥 세계들에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서 나를 한번 시로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는 이제 제가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떤 행사 예전에 많이 할 때 그 주제로 저보고 긴급시 전문가라면서 모레 행사해야 되는데 오늘 저를 좀 써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주제를 또 맞춰서 뭐 쓰면 쓸 수도 있고, 그런 시를 쓰는 것도 또 나름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말들을 좀 하고 그 큰 주제 속에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끌어갈까 하는 것도 나름 재미도 있고. 길거리 같은데 특히 버스정류소 부분이라든가 이제 외진 뭐 골목길, 도시의 골목길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좀 걷다 보면은 정말로 시로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 시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홍보기념 그런 부분도 버스 정류소 부분에서 다 만났던 어떤 풍경들인데, 일단은 이제 그런 풍경을 만나게 되면 이제 시를 쓸 때는 일단은 풍경에 대한 일차적인 묘사가 이렇게 있겠죠. 이제 뭐 갖고 있는 뭐 계절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뭐 주위의 뭐 풍경, 이제 그런 것을 먼저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이제 내가 바라본 이제 시각, 어떤 시각으로 그 풍경을 볼 것인가, 이제 뭐 그것이 이제 기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실적인 풍경에 동요되기도 하고, 그 사실적인 풍경을 왜곡하기도 하죠. 네, 일단은 내가 내 내면을 쓸 때는, 풍경을 본 내 내면은 그렇게 이제 쓰게 되죠. 그렇다면 그 풍경과 불화하기도 하고, 또 풍경에 동요되기도 하고, 이제 착상은 이제 처음에 착상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이제 뭐 그대로 두면 맨 처음에 봤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런 사실들이 그것뿐인가, 아니면 너무나 명료한 어떤 사실적인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었어. 그 풍경적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있을 망정 그것에 담겨있는 어떤 그 사실에 입각한 어떤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 하는,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변형이 되죠. 사실적 풍경들이 자기화되고. 그래서 어떤 시는 뭐 한 되게 몇 년씩 묵혀둔 시도 있고, 그런 게 정립이 안 되니까요. 내가 봤던 것과 나 자신과의 어떤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스톱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뭐 또 좀 생각하고 시간이 되면 그래, 사실 그 풍경은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었어.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좀 연결해서 쓰고 그렇거든요. 이제 좀 이제 깊이 있게 각 한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미 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으로서도 오랫동안 재직하고 계시고 또 시를 또 써오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 관한 그런 시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사실 늘 옛날에도 그렇지만 늘 뭐 예전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몸을 수십 년 동안 담아온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요즘 아이들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좀 다른지. 요즘 아이들 예전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다른 요소가 분명히 있겠지만 같은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은 늘 여전히 그 발랄하고 즐겁고 또 그러면서 또 고민도 많고 또 따뜻하고 그런 감성들, 고민들, 뭐 사랑하는 거,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건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고 뭐 게임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달라진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런 건 분명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되게 가슴 아픈데 그 고립된 아이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IT 강국이라는 이 우리나라의 산업이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그 성장기에 이제 인간과의 관계는 쉽지가 않잖아. 사실 친구들 사귀고 하면 감정 소모도 많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컴퓨터 속으로 사이버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그래도 좀 누구랑도 좀 열려서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벽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아이들은 말랑말랑한 면도 있는데 또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상당히 고집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집이 많아서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 그래서 너 그렇게만 좀 생각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도 있는데 라고 말하면 선생님 생각을 주입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면도 있어서 저는 이 달라졌다면 제일 큰 게 사이버 세상 때문에 저는 제일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번에 봄꿈이라는 시집을 보면 여행에 관한 시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 현장, 그다음에 사회 문제에 관한 그런 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의 체험에 관한 시들이 있는데요. 뭐 어떨 때는 이제 아주 서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시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시들은 좀 마음이 아려오는 그런 이제 빛깔의 시도 있습니다. 시인께서는 평소에 이제 어떤 세계를 시로 형성하고 싶어 하시는지,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시인에게 어떤 손짓으로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인지. 제 이 시집에 인산진리에서 낸 시집인데 여기 이 시집은 앞에 시인의 말 하나 이렇게 보통 보면 앞에 이제 시인의 말 이런 걸 조금 쓰는데 되게 짧게 한 문장으로 썼더라고요. 좀 길게 쓴 분도 있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조금 몇 문장을 썼다가 다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딱 한 문장으로 더 썼는데 저는 이 시집 전체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 자신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 질문이 그치지 않았으니 이 생생한 꿈길을 따라가 볼 뿐이다. 저는 제 인생은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뭐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공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고 이렇게 변화해가는 건지 그런 질문들이 막 다가왔는데 그 어린애가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런 질문이 특히나 황혼 무렵이 되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막 이 알지 못한 세계의 무게가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황혼 무렵을 일부러 피해가지고 창문 다 닫고 그때는 이불 뒤집어 쓰고 해가 지는 모습을 안 보려고. 해가 지는 모습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듯 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돌아보면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시간이 정말 막 물결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삶이라는 게 뭘까? 죽음은 또 뭘까? 이런 뭐랄까 좀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제 문학의 좀 가장 기본 바탕이기도 하고 뭐 문학이든 아니든 저희 평생의 어떤 화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삶의 어떤 것을 나름 좀 뭐 이해하게 되고 좀 또는 통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라는 것이 그냥 성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처님 금강경에 보면 일체의 법은 뭐 물거품 같고 뭐 환상 같고 뭐 이렇게 여몽환포영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이런 말로 하는데 실제로 좀 그런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냥 진짜 거품이 꺼지듯이 풍선이 이렇게 푹 터지듯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삶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물거품 같고 꿈 같고 환상 같은 이것이 그래서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좀 해방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 조양미 선생님께 드리는 개별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그 시를 보면 집에 관한 이미지가 좀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집에 대한 철학, 철학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곳은 결국 어떤 한 공간이니까 이 몸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또 집이라고 말하는 그 집이 뭐 개인의 집이든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뭐 직장이든 뭐든 어쨌든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러한 그 공간의 그 뭐 평화로움이랄까 아니면 뭐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또 반대적인 어떤 것이든 가장 좀 생생한 것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집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시집 제목이 상당히 특이하죠. 그 밖은 참 심심한 봄날이라 그 시 안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구절 자체가 시적이다는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 감성이 아주 절제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아주 촘촘하고 주도 면밀한 시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있으면서도 좀 아련한 그림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또 주는데요. 이번 시집을 읽으면서 독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일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거든요. 시에는 저는 독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인 자신도 독자를 의식해서 절대 시를 쓰지 않고 또 독자를 의식해서 쓴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재는 항상 자기 자신과의 견제죠. 한편의 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과연 이 주제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얼마나 잘 건드려 놓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것에 대한 천착을 하죠.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어떤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본질적인 것에 근접하도록 생각을 하고 또 태고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쩌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고 착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어떤 그 본질과는 무관한 어떤 무엇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견제하되 그러면 어디다가 내가 이 시가 잘 공감이 되도록 일단 내가 잘 이해가 하도록 이렇게 말로써도 충분히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고체적인 어떤 표현을 좀 생각을 했다든가 이제 그 다음은 뭐 좀 언어를 좀 섬세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다든가 이 시에서는 어떤 그런 언어의 참신함, 언어의 좀 그런 것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말 아까 이제 읽은 시 중에서도 뭐 백구레라든지 뭐 이런 말들도 좀 뭐 배도 될 수 있고 뭐 백가죽도 될 수 있고 뭐 아랫배도 되고 윗배도 되지만 어쨌든 백구레라는 그런 말을 적재적소에 이제 찾아냈다 할까 뭐 그런 거로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편의 시가 뭐 뜨겁든지 아니면 아주 차갑든지 아니면 아주 슬프든지 아니면 뭐 되게 웃기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색채는 좀 선명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이번 시집을 보면 전통 서정시 계열들이 아무래도 좀 많고요. 또 드문 좀 모더니즘의 풍의 시들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주 좀 센 모더니 풍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이 좀 이제 성향이 다른 그런 이제 형식의 시들이 섞였는데 이게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모던한 풍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작은 몸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 과도기의 한 부분인지
이걸 이제 보시더라고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저의 어떤 그런 내면성이나 그런 거는 아마 서정 씨에 적합하지 않을까, 가깝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떤 서정 씨로서 표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안프라든가 대나무 소쿠리라든가 뭐 구름과 신발 이런 시들은 이제 어떤 서정 씨로서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하고 이제 그렇긴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좀 자기 한계에 갇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속에서도 물론 이제 서정이 없는 것은 아니죠. 서정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현대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어떤 순수 서정만으로는 이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의도한 것이 있는가 여쭤보면 좀 아마 그 서정시로서 다 표현이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모던 좀 반모던쯤 한 건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예. 헌금인형 연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헌금인형. 예. 혹시 헌금인형에 대한 시를 써보셨던 동기가 있습니까? 첫째는 그 헝겊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참 좋았습니다. 북연화도 펴지고 잡아당겨도 원상복귀되고 이런 말이 이제 좋아서 헝겊을 가져왔고 그다음 이제 인형은 사람이 만든 물질 가운데 사람과 가장 유사한 어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고 빨고 껴안고 쓰다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온통 그 사람의 체취가 다 묻어나는 게 인형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형들이 보면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침대 맡에 있거나 뭐 책상 옆에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헝겊 인형의 인형들은 다 이렇게 이제 거리로 뛰어나온 거죠. 거리로 뭐 본인이 뛰어나온 건지 아니면은 뭐 버려진 건지 알 수가 없는. 근데 여기 시에서는 뭐 이제 버려진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헝겊 인형 일 쓸 때 그 미친 여자를 봤을 때 너무나 자유롭고 아름답기조차 했어요. 겨울 한겨울에 만나는 길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오만 그 붉은색 옷을 다 걸치고 힐쭉힐쭉 웃는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좀 해방된 느낌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대인들이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규격화되죠. 삶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신호등 앞에서는 항상 신호를 잘 지켜서 건너야지 자기 생명에 이상이 없는 거죠. 어떤 인간이라는 게 어떤 그런 살아가면서 도시화돼가면서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것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마모되고 어쩌면은 규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원형 같은 것을 어쩌면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헝겊 인형 속의 인물들은 다 자유롭고 아무 데서나 막 웃고 아무 옷이나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여기 인간들은 헝겊 인형 사회에서는 막 여자가 아랫도리를 다 내놓고 막 길거리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 원형적인 것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개별 질문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지금 공통 질문 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 시민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신이 이제 되고 싶었는데 신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신이 되고자 열망했던 그 뜨거운 기운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만약에 좀 사그라들었다면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처음에 글을 좀 잘 쓰고 싶고 근데 잘 안 되고 또 인정도 못 받고 했던 그 외롭고 좀 쓸쓸하던 시간들
그 글을 쓴다는 것도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고 지난다고 하더라도 다 잘 될지 어떨지도 뭐 외부의 평가도 있겠지만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 작가가 되게 싫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름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아가 에고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자기 명예욕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그 사실은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에고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진짜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면요. 근데 그 어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는 그런 모습들 그냥 진짜 딱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작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글로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좀 그런 회의가 좀 들 때도 있어서 또 뭐 좀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쓰는 에너지가 약해져서 안 쓰기도 못 쓰기도 할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살면서 어떤 시인의 자리를 뭐 가지고 있다는 게 약간 물론 고맙죠. 고마운 일이고 또 시인의 자세로서 항상 무엇에 대한 어떤 그 순수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고마운 일이고 하나 좀 사실은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열정들이 그거는 이제 아마 열정이 조금씩 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습작 시절에 그리고 이제 등단해서 첫 시집을 내면서 그 뭐 들끓는 내면 좌충우돌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그 열정의 한 단면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몸을 좀 사리게 되고 이렇게 시를 쓰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 타협하게 되고 이제 그동안 어쨌든 두 번째 시집을 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면에 있어서는 조금 터득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타협하는 그 시점이 생기는 거예요. 시를 쓰면서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하면은 시가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이런 것 제일 근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속 그 부딪힌다는 것은 이제 현실과 부딪힌다는 것은 그 무엇과 부딪힌다는 것은 계속 어떤 그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치고 올라가는 밀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부딪힘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떤 그것이 뭐 부족하든 뭐 뭔가 거칠든 전혀 뭐 소통이 안 되든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어쩌면 시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빛깔이 조금씩 죽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느슨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시에도 물론 제 삶에도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거는 또 제가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알아채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좀 알아채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 속에 아니면은 대상 속에 어떤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세상에 뭐 이런저런 새로운 것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새로움으로 보는 내 눈은 살아있어야 한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한 권씩 뭐 수많은 책들을 읽으셨겠지만 딱 한 권, 이 한 권을 추천해주고 싶다면 이 책을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책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문학이 세상에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백석 시집 뭐 여기 시인들도 많이 계시니까 당연히 많이 다 읽으셨고 또 시민분들 또 학생들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냥 또 한 번 더 그냥 네, 백석의 시를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움을 느꼈어요. 이 늦게 우리한테 소개가 됐잖아요. 80년대 후반에. 네, 이런 시인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그 일제 강점기에 쓴 시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그 한국 현대시 초기 어쩜 이 정도까지 써낼 수 있을까 되게 놀라웠습니다. 표현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그 담고 있는 세계가 뭐 안도현 시인이 시 제목으로 썼지만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그 높은 어떤 정신의 경지. 언젠가 일본 평론가가 누가 쓴 거를 읽었는데 백석은 한국에서 뭐 뛰어난 시인만이 아니라 제대로 번역이 되면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시인이다. 그런 얘기도 했던 거 되게 공감하면서 읽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백석 시집.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참 몸소리 쳐지는 책은 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20대에 읽었는데요. 어쩌면은 제 시의 어떤 그런 비애로움도 그 오이디푸스 왕 비극 그 속에서 쓰여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20대 때의 어떤 그 소설이 그 비극이 주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운명에서 결국은 운명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분노, 그런 절망, 그런 그 공포 이게 한꺼번에 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오이디푸스 왕의 그 한 10여 년 동안 그 오이디푸스 왕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 그런 시절을 지나오면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인생 삶이라는 것은 그런 고통과 하나도 엇나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탕이 그런 절망과 그런 저주와 그런 운명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인생은. 그래서 이제 인생은 그런 것이고 그때는 그 오이디푸스 왕이 정말 분노스럽고 공포스러웠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내가 당장 내 삶을 봐도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두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고통을 딛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은 죽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렇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는 그런 절망과 싸우고 그런 운명론적인 것들과 부딪히고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문학 작품 오이디푸스 왕이 주는 것들 그 문학은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 사는 이야기고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벌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문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인간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을 뽑고 싶습니다. 내 눈동자의 스미는 고명자 찻잔만한 밤입니다. 한 손으로 다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불풀이 잠든 목숨들에게 뾰족뾰족 돋은 찻잎들에게 꽃 피고 서리 와도 그대들 꿈처럼 그 가시라 차를 따릅니다. 찬물 떨어지는 소리,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소리, 귀
울던 어느 현자는 한생이 다 저무는 줄 몰랐답니다. 나에게도 잠이 오지 않는 간곡함이 있기는 있어 혼자 차를 나릅니다. 다만 머금고 있습니다. 어둠의 바닥까지 그렇게 옵니다. 내 숨소리는 알 수 없는 곳에서 오고 한 줄 경전처럼 내 눈동자로 스미는 고요입니다. 바다 앞에서 조향미 넘치도록 그득한 물,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반짝이는 어느 물방울에 대한 서러운 기억인지 오지 않을 꿈인지 바다 앞에서 눈물 쏟는 자여 눈물줄기 바닷물에 보태는가 소리내어 통곡하는 자여 파도 소리에 울음소리 더하는가 지금 여기에 담은 크고 부드러운 물결 무량한 바다가 있다. 예, 다시 한번 낭송을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로 오늘 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걸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